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 할 도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입니다. 이지성 지음, 차이정원 발행입니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금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과 구글, IBM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전자에 속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 인공지능 관련 책을 보다가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처드 왓슨은 엘빈 토플러, 데니얼 핑크와 함께 세계 3대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저서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에서 1등석보다 상위 등급인 특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에 따르면 공항에서 특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라운지의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거나 커다란 창밖을 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1등석 이용자들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등석 이용자들은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책의 핵심 주제를 몇 주에 걸쳐서 사색했다. 그리고 다시 공항 라운지 이야기를 읽었다. 이때는 저자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했다. 작은 정성이 통했던 걸까?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1등석보다 높은 등급인 특등석을 이용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국적이 어디든 지배계급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자기교육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육과 독서이다.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조선 500년 동안 양반계급은 항상 전체 인구의 2% 정도였다. 물론 조선 후기에 들어서 여러 편법으로 양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지배계급에 편입되지 못했다. 아무튼 조선의 양반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육이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조선의 지배계급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고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지배계급도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해왔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벌과 정치가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다들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의 평등을 목소리 높여 외친 대가로 선거에서 승리, 부와 권력을 얻는 사람들조차 자녀만큼은 한국 최고 학교로 보내고 이후 미국이나 영국 등지로 보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다. 앞으로 인류는 두 계급으로 나뉜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계급. 일본의 국민 평균 독서량은 1년 기준 약 60권으로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 국가가 서양의 바칼로레아를 받아들여서 국민 독서의 질을 싱귤레리테디 하버드 의대 에드 아스트라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평균 독서량이 세계 166위이다. 2015년 기준 16위가 아니다. 166위다. 게다가 우리의 독서 문화는 단순히 눈으로 읽는 정도이다. 아니,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인공지능은 딥블루를 기점으로 과학의 한 분야에서 인류 미래 문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슈퍼비전을 기점으로 현대 인류 문명의 기초에 자리 잡았다. 아직도 인공지능을 무슨 SF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현대 문명의 기초라는 내 말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해보면 인공지능이 이미 우주, 항공, 로봇, 선박,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의료, 통신, 교육, 에너지, 환경, 교통, 가전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태까지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좋은 도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허나 앞으로는 다르다. 인공지능과 인류의 격차가 인간과 동물의 격차 이상으로 벌어진다. 어쩌면 인간과 곤충 수준의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 섬뜩한 사실은 늦어도 10년 뒤부터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은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류를 초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주로 지식,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인류를 압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식, 정보, 기술보다 우위에 있는 무엇,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문명 시대에 누릴 풍요와 번영은 지난 역사상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풍요와 번영의 길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인가? 부디 당신이 풍요와 번영의 길로 가고 있기를 빈다. 2011년 미국의 유명 지식 추론 TV 퀴즈쇼 제퍼디에 출연 두 인간 챔피언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던 인공지능 왓슨이 정확히 언제부터 의학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왓슨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공부를 했다. 8,5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축적한 의료정보, 120만 편 이상의 의학 논문, 400만 건 이상의 제약 특허,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 2억 명 이상의 생체 정보, 300억 장 이상의 의료 이미지 파일.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공부를 인간 의사의 공부와 비교해보라. 제 아무리 천재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인간 의사라 한들 지금까지 왓슨이 공부한 1만 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게다가 인간 의사와는 달리 왓슨은 한 번 공부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또 한 번 공부한 의학 지식을 불러내는데 0.1초도 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의학 공부에 있어서 인간 의대생들과 인간 의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인공지능에게 완패했다. 왓슨이 의학 공부만 한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의들이 모여 있다는 미국 메모리 얼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 레지던트로 암 환자 진료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인도, 한국 등 여러 나라의 병원에서
인간 의사들과 함께 의료 행위를 해오고 있다. 아니, 인간 의사들에게 의료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조언을 우리가 아는 그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시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미국의 종양학회에 따르면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 정확도는 80% 수준이라고 한다. 왓슨은 어떨까? 방광암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이다. 특히 폐암 진단의 경우 50%에 불과한 인간 의사들보다 무려 40%나 높은 90%의 정확도를 왓슨은 자랑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료기술의 정점인 암 진료에서 왓슨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 의사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을 뛰어넘었다.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왓슨은 인간 의사들에게 조언의 형태를 띤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다. 물론 어떤 의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왓슨은 절대로 인간 의사에게 지시 같은 건 내리지 않고 오직 친절한 조언만 한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믿기에는 만일 지난 30년간 투자 성공률 86%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당신에게 주식 한 종목을 콕 집어주면서 이건 무조건 사놓으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3만 배는 오를 테니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의 말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 기로 흘려버릴 것인가? 아마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신은 그가 찍어준 주식을 살 것이다. 전 재산을 털어서 사지는 못할 망정 단돈 몇백만 원 아니 몇십만 원이라도 투자할 것이다. 만일 그의 말대로 그 종목이 10년 동안 3만 배가 오른다면 단 100만 원으로 300억을 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령 그의 말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최악의 경우 100만 원은 잃겠지만.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다. IQ 165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이다. 과학자이자 공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이기도 하다. 그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칠 줄 모르는 천재, 포브스는 궁극의 사고기계, INC 매거진은 21세기의 에디슨이라고 평한 바 있다. 갑자기 레이 커즈와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지난 30년 동안 예측한 147개의 미래과학 기술 중 126개가 현실로 나타난 적중률이 86%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미래과학 기술 예측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147개의 예측 중 78%, 그러니까 115개는 연도까지 맞췄다. 그의 미래 예측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이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인간 게놈을 100% 해독하겠다며 7년 동안 매달리고도 고작 1%밖에 해독하지 못했을 때였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그동안의 진척 상황을 볼 때 700년은 있어야 인간 게놈이 100% 해독된다며 더 이상의 프로젝트 진행은 돈 낭비일 뿐이라며 이제 그만 손을 떼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었다. 이때 인간 게놈 전문가도 아닌 레이 커즈와일이 나섰다. 그는 자신만의 미래 예측 도구를 적용,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발표했다. 앞으로 7년 안에 나머지 99%가 해독된다. 레이 커즈와일은 이 발표를 하자마자 미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가 예측한 대로 되었다. 아니, 그의 예측보다 더 빨리 인간 게놈이 100% 해독되었다. 이로써 그는 미래과학기술 예측 분야에서 진정한 전설이 되었다. 이점에서 이것을 상상해보자.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신은 어떤가? 아마도 앞으로 나올 인공지능의 능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고작 0.0001 수준의 능력을 가진 어쩌면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인공지능을 탑재한 IT 기기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루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끝내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대가로 당신은 여러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과 스스로 길을 찾아서 운전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 가슴을 열고 대화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미 여러 능력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점에서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제 당신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차례다. 하루 중 두세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하고 사색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그동안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임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주말이면 스마트폰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 등으로 가라. 때론 자연 속으로 가라. 당신만의 아날로그 문화를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라. 그렇게 내면의 인간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기쁨에 흠뻑 취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인간다워질 때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란 존재할 수 없다. 빌 밀러 같은 월스트리트의 승자들, 피터 틸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 선진국의 미래형 학교들이 추구하는 철학은 우리가 알던 그 철학이 아니다. 인류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하는 능력이다. 물론 모두가 이런 거대한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사실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천재 철학자 정도일 것이다. 이건 다른 누구보다 빌 밀러나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무기로서의 철학은 무엇일까?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거나 기존 문명의 혁신을 일으킨 위대한 철학자들이 생각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거나 기존 지식과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철학적 사고 능력은 트리비움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트리비움은 셋을 뜻하는 라틴어 트리와 길을 뜻하는 라틴어 비움의 합성어로 철학, 인문학을 하는 세 가지의 길, 즉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을 의미한다. 문법학은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 논리학은 철학서에서 터득한 철학자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내 생각을 하는 것, 즉 내 논리를 만드는 것, 수사학은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나누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하버드, MIT 같은 세계 최고 대학들,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들, 미국 유럽의 미래형 사립학교들, 일본의 인공지능 시범학교들이 트리비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수사학이다. 특히 글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행복을 주제로 글을 써보라. 갑자기 머리가 아파질 것이다. 그동안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펜을 들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질문들. 예를 들면 감각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둘 중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하며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내 주변의 사람들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추구하는 행복과 차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을 스스로에게 스스럼 없이 던지고 답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자기 자신과 마주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글을 쓰는 내내 머리와 가슴에 불이 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가상의 인물들을 눈앞에 두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설득하면서 글을 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트리비움의 수사학을 실천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음 4가지 능력을 기르게 된다.
1. 깊게 생각하는 능력. 2. 생각, 논리를 정밀하게 다듬는 능력. 3. 생각, 논리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 4.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알아차렸을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을 길러준다. 즉, 트리비움의 수사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의 미래형 학교들이 수사학을 교육 과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철학은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하는 정도였다. 한마디로 철학자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그걸 더 잘하게 된다. 아니, 당신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진짜 철학을 해야 한다.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사고법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서 논리적으로 다듬어진 생각들을 설득력 있게 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의 글을 사람들과 가슴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150년 만에 단행한 인공지능 교육 혁명의 핵심은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택한 교육법이 트리비움, 특히 수사학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 앞으로 국가와 개인의 생존과 번영은 이 두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당신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가? 미래를 향한 절박한 말이다. 아직 절박감이 없다면 만들어라.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미래를 바라보라. 인공지능이 대다수 인류를 지배하는 정해진 미래 말이다. 그 미래는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다.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철학하라. 오직 철학하라.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 있다.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 동안 현지에 거주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에 깊이 녹아드는 여행을 말한다. 뭐랄까,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진짜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한다고나 할까? 이런 여행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2014년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미네르바 스쿨과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에 동시 합격한 학생들은 보통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한다. 설립된 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는 2019년 기준으로 이 대학이 이토록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교육 과정이 철저하게 인공지능 시대에 리드를 기르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도 인공지능 시대의 리드를 기르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분위기는 3차 산업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네르바 스쿨은 모든 것이 4차 산업 시대를 향하고 있다. 하여 지금 미래를 냉정하게 내다보고 있는 세계의 수재들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대신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한다.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과정은 문화인류학적 여행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학의 기숙사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아르헨티나, 인도에 있다. 학생들은 4년 동안 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현지 문화와 산업을 배운다. 물론 인문학, 수학, 과학, 인공지능 등도 배운다. 교육 방식은 하버드 의대가 2019년에 도입한 플립 러닝이다. 미네르바 스쿨이 학생들로 하여금 4년 동안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문화 연결 능력이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크게 길러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인류학적 여행의 불모지이다. 아니,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행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문화인류학적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절대 할 수 없는 여행은 무엇일까?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다. 물론 인공지능 로봇도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없기에 현지 사회와 문화에 깊게 녹아들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의 문화와 현지 사회의 문화를 내면적으로 연결시키는 일도 할 수 없다. 이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EBS TV 다큐 프라임에서 방영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대혁명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일본 스쿠바 대학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나온다. 일본 인공지능 교육혁명의 실행자라고 할 수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사 양성 과정이다.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이 과정은 1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진행한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국제 바칼로레아 전문가가 직접 가르친다. 나는 일본의 국제 바칼로레아 교사 양성 과정을 보다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필수 이수 과목에 철학, 예술, 논문, 언어, 수학, 과학, 사회에 이어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외 불우이웃을 돕는 그 봉사 말이다. 혹시나 해서 일본처럼 인공지능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핀란드 등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더니 역시나 봉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최고의 사립학교인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의 경우 학생이 학교에 나오는 대신 빈민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 기간만큼 학업 이수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말이다.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핀란드 같은 인공지능 선진국들은 도대체 왜 봉사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교육의 핵심 중 하나로 삼았을까? 인류 사회의 가장 낯선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누군가들을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봉사활동을 할 수 없을까? 아니다. 인공지능이야말로 봉사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든 해외든 봉사활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인공지능 시대가 불러올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울 만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같은 단순한 감정은 물론이고 혼란, 좌절, 고뇌 같은 인간 고유의 감정을 무려 62가지나 얼굴에 드러내면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급까지 획득한 인간형 감정지능 로봇 소피아를 개발한 헨슨 로보틱스의 설립자 데이비드 헨슨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다. 인공지능 로봇은 2035년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앞지르게 되고 2045년에 인간과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된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2017년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이상이 실직하게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당장 인간 일자리의 50%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고 2050년에는 인간 일자리의 100%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15년에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경제의 이동, 첨단 로봇들은
생산성 향상 폭풍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서 2025년까지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대체될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로봇에 의한 노동비용 감축이 33%로 세계 1위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8년에 발표한 인공지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한국은 2027년 무렵에 인공지능 중심의 사회로 바뀐다고 예측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세상은 인공지능에 의해 혁명적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지금 시대의 최고 전문직인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어 있을 것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